자, 먼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하죠. 자, 연준이 지난 9월 그리고 11월에 금리를 인하했죠. 근데 그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인하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를 한 건데요.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연준은 그 FOMC 정례 회의를 어제 오후에 마친 뒤에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게 인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25%포인트라는 것은 뭐 인하폭 중에서는 가장 적은 그런 수죠. 0.25%포인트. 이건 뭐 스몰 스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스몰 컷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0.5%포인트라면은 이제 이거는 뭐 빅컷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0.75%포인트를 낮추는 경우에는 뭐 자이언트 컷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높이면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선택지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0.25%포인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4.25에서 4.50%. 지금 어제 전까지는 4.5에서 4.75였죠. 하한선이 4.5, 상한선이 4.75. 그런데 요게 이제 내려온 거죠. 하한선이 4.25, 상한선이 4.5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 이후에 최고치였던 지난해 7월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는 약 1%포인트가 낮아진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연준은 지난 9월에는 소위 빅컷을 했죠. 0.5%포인트. 그리고 11월에는 스몰컷 0.25%포인트 낮췄는데 이번에 또 스몰 컷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지금 금리가 3.0%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미국의 금리 그 상단 기준,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조금 줄어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뭐 이런 걸 왜 얘기하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면 이자율이 좋은 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낮고 미국이 너무 높으면 한국에 있는 달러가 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게 또 환율하고 또 다 연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금리 차이는 우리가 민감하게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한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말에 예상되는 금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내년 말 예상 금리가 3.4%였는데 요걸 3.9%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 상향 조정으로 이제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늦추겠다. 라는 그런 시사를 한 것입니다.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시사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지금 이 순간 동결은 아닙니다. 내년 말에 3.9%포인트까지는 예상한다고 했으니까 지금하고 그래도 하한선으로만 따져도 0.5% 이상 상한선으로 본다면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두 차례 정도는 스몰 컷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슬픈 내용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재미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슬프지만 재미있는 가능할까요? 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능하죠. 자, 이런 걸 놓고는 요즘 한국에서는 웃기면서도 슬픈, 그래서 이제 웃픈 소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백그라운드는 좀 서글픈 소식입니다만은 또 결과적으로는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해서 불과 11일 만에 국회에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잖아요. 그 탄핵 소추가 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그 소추안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그 중간에 뭐 많이 있었죠. 계엄 선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 가결 등등등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가결까지 이 과정이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11일밖에 걸리지 않은 그 과정을 두고 외신에서는 외국 일각에서는 이런 걸 놓고 한국의 소위 그 빨리빨리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우리는 사실 좀 안 좋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장점을 그들은 이번에 본 겁니다. 자, 특히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 그 가결과 관련해서 한국의 그 빨리빨리 문화를 조명하는 그런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hurry, hurry culture라고 말했습니다. hurry, hurry, 야, hurry, hurry. 뭐, 우리가 이제, 야, 빨리빨리 와. 이렇게 흔히 말하죠, 우리는. 그걸 이제 굳이 번역한다면 hurry, hurry. 뭐, 그렇게 재밌게 직역을 한 거죠, 직역. 그래서 이제 hurry, hurry culture가 도움을 줬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자, 계엄 전국을 둘러싼 한국 정치권과 시민들의 신속함을 조명한 건데요. 블룸버그는 계엄 선포 후에 채 2주도 되지 않아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그 과정을 놓고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한국에서는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면으로 접근해서 빨리 해결하는 그런 컬처가 있다 라면서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산업화에도 그렇고 민주화에도 영향을 빨리빨리 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는 한국어로, 영어로는 hurry, hurry culture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로 P-A-L-I 그리고 P-A-L-I 빨리빨리인데 이걸 뭐 좀 영어식으로 하면 빨리빨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B-B-L-I 하긴 좀 그렇죠. 자, P-A-L-I 빨리빨리 문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현이 됐을 때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정상에 오르고 산업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정치나 대중문화, 뭐 K-팝, 영화, 드라마, 대중문화에서 또 역시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일견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예를 들어 뭐 삼성그룹, 뭐 현대차 등등 이 대기업의 성공 배경에도 어떤 창의적인 파괴와 대담한 변화를 빨리 수용하는 이런 빨리빨리 정신이 자리하고 있고 또 한국의 그 6.25 전쟁 이후 국가 그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 시대에서 벗어나서 북한과 또 전쟁까지 겪었는데 그 전쟁에서도 살아남았으며 그러니까 식민지대 시대도 살아남았고 전쟁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이후 빈곤한 가난한 농업 경제에서 시작해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경제 국가 중에 하나로 변화시켰다라면서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50년 전에 비교하면 거의 90배, 100배 가까운 90배 수준이다 라면서 급성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성장 배경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그 성장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조명을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이 특집 기사에서 이처럼 한국의 그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빨리빨리 문화가 이번 계엄 전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본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한국인들은 다 같이 그날 밤 다 막 나왔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갑자기 나왔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에 오는 것보다도 그 근처에 있던 일반 시민들이 국회로 나온 게 더 빨랐습니다. 시민들이 더 빨리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렇게 급히 단결해서 계엄에 반발하는 데에 어떠한 1초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많았다라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그 밤중에 서울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을 막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뭐 현 정부에 반대하고 이러면서 밤마다 이 서울 시민들이 전국에서 그 국회의사당 앞으로 또는 광화문 앞으로 쏟아져 나와서 몰려서 응원봉을 들고 이 K-팝 히트곡에 맞춰서 막 춤을 추면서 집회와 시위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런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도 정말 순식간에 연락이 돼서 다 모인다라는 것이죠.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블룸버그 통신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인터뷰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매우 강력한 우리의 도구다 라면서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큰 원동력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일견 저도 동의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많이 쓸 때 있죠. 무슨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럴 때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문이 막 닫히기 직전에 저쪽에서 누가 와요. 그러면 빨리빨리 와! 막 이렇기도 하죠. 뭐 꼭 엘리베이터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디 가면 그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사실 그런 말을 제가 무의식적으로 썼을 때 읍스!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미국에서 뭐 너무 서두르는 모습은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외국 사람들, 미국인, 그들이 우리의 그 빨리빨리 문화를 들여다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라고 막 외쳤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허리허리 문화, 허리허리 컬처라는 이름으로까지 얻게 된 겁니다. 자, 사실 그 빨리빨리 문화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것만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빨리빨리 문화를 이 블룸버그 통신 때문에 오랜만에 저도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이참에 그럼 잠시 그 빨리빨리 문화의 단점을 좀 짚어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장점으로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꼭 우리가 포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위기 관리가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산업 성장에도 기여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인터넷 기술입니다. 앞서 그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 현대의 급속한 성장 뭐 이런 걸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인터넷 시대와 인터넷 문화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저는 접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터넷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한국 사람들은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참지 못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그 인터넷 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로바로 바꿔버리고 옮기고 또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주문하고 막 그랬습니다. 조금만 느려도 못 참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 근데 미국에서는 인터넷 하다가 뭐 조금 늦게 떠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참고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못 참습니다. 네. 그 못 참는 게 나쁠 때도 있지만 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로 유명하고요. 관련 인터넷 기술이나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인터넷 시대에는 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장점 두 번째는요. 경제적, 사회적 유연성을 둘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면 빠른 생활 리듬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한국인들에게는 그 빨리빨리 문화 속에 굉장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미국 이민 오셨을 때 사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언어도 잘 편하게 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완전히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사는데 적응하기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슨 뭐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무슨 아프리카나 유럽 저기 무슨 뭐 벨기에 막 이런 데로 이민을 가라고 당장 다음 달에 이민 가라고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거기서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린 처음에 그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는 빨리 적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적응도 빨리빨리 하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이 빨리빨리 문화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보이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배송 서비스도, 배달 서비스도 엄청나게 발달했죠. 이 배달 서비스의 이름도 그래서 빨리빨리 해준다고 해서 왜 퀵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퀵 서비스. 그냥 배달 서비스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답답해요. 퀵 서비스라고 합니다. 정말 빨리 옵니다. 자, 또한 금융 서비스도 그렇게 빠른 서비스를 합니다. 아무튼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 빠른 서비스를 중요시 하고요. 이 소비자 만족도를 그렇게 속도를 높여서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또 성장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뭐 장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들죠. 자, 그런데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요, 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뭐 저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품질 저하와 또 이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같은 걸 좀 조심해야 합니다. 품질 저하 같은 것은 결국 이제 완성도의 문제인데요. 빠른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종종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문화는 자칫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해서 장기적인 목표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고민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품질 저하 이런 문제, 한 20년, 30년 전에는 네, 맞습니다. 한국이 그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품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빨리 만들고요. 잘 만듭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또 다른 단점 하나를 굳이 본다면요. 스트레스와 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개개인의 문제죠. 자, 개개인의 어떤 피로감, 또 번아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빠른 결과를 요구받는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이 개인에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 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뭐 저는 단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또한 그 시간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것도 사실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죠. 네, 잘 알다시피 이제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의 분위기는 삶의 질을 좀 낮출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참 미국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아유, 한국에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었을까? 뭐 시간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물론 이민 와서 뭐 하루 막 열 몇 시간씩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사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점, 이런 게 이제 분명히 빨리빨리 문화 속의 단점이기는 한데요. 이런 점을 미리 잘 알고 유의한다면 앞서 언급한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좋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hurry culture, 빨리빨리 문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을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이요, 한국인이 이번 계엄 사태를 빨리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다 라고 특집 보도로 게재를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빨리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유튜버. 그가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서 이 선결제를 한 가수가 있습니다. 아이유. 이 선결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데, 그 아이유를 미국 CIA에 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렇다고 CIA가 뭐 접수를 하고 신고하고 수사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한 거죠. 뭐 신고는 했겠지만. 자, 유튜브 채널 천조국 파랭이라는 채널의 운영자 그 미국 여성은요, 아이유 가수를 미국 CIA에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미국 여성이지만 자신의 정치 성향은 보수다라고 밝힌 이 미국 여성 A씨는 노래도 잘 부르는 아이유님이, 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영어로 이 사람은 이제 영어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컬처, 한국 팝 문화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잘 부르는 한국 가수 아이유님이 탄핵 집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적극 지원해주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먹을 수 있게 음식까지 제공하면서 탄핵 분위기를 조장했다라면서 저는 대통령의 탄핵을 조장하는 가수 아이유를 미국 CIA에 신고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한 탄핵에 찬성한 한국 연예인의 목록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이유는 지난 14일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렸던 여의도 그 인근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빵집 등등에 돈을 미리 보냈어요. 얼마큼 돈을 보내고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돈에 해당하는 만큼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료로 뭐 빵이든 음식이든 이제 주세요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얼만큼이냐면
빵 100개, 음료 100잔, 그리고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추우니까, 그리고 떡 100개 등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미리 보냈습니다. 이걸 이제 선결제했다라는 거죠. 추운 날 밖에서 탄핵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국밥이나 빵, 커피 등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몇백 명분의 돈을 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추위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너무 추우니까 국밥 한 그릇 먹고 나와서 다시 집회 참가하자 해서 국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국밥 2그릇 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국밥 2그릇은 가수 아이유 씨가 미리 돈 보내서 결제된 거니까 그냥 먹고 돈 안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 여성 보수 유튜버가 그것은 대통령 탄핵을 조장하는 행위다라면서 CIA에 그래서 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근데 선결제한 사람이 아이유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선결제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결제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업소에서 전화를 받고 또 선결제 하시려고요? 죄송한데 저희는 오늘 음식이 딱 떨어져서 더 이상 선결제를 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선결제가 넘쳤습니다. 그 선결제를 전화로 해서 돈을 미리 보낸 사람들 중에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 미국에 사는 누군데요. 제가 와이어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또 한국에 있는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설렁탕 집이죠? 설렁탕 100그릇 선결제 할게요. 이런 미국 교포들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이유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라고 이제 이 미국의 여성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아이유가 이 미국에서도 유명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이번 참에 아이유의 유명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술 취해서 골프채로 폭행을 한 한인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창피한 소식이죠. 40대 한인 남성이 골프장에서 술에 취해서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소식은 아니고요. 캐나다 쪽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저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미국에 우리 한인들 골퍼 엄청나게 많잖아요. 골프장 가면 절반 이상이 한인인 그런 골프장도 많이 있습니다. LA나 오렌지 카운티, 뉴욕 인근이라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는. 자, 캐나다 밴쿠버도 마찬가지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이죠. 캐나다 밴쿠버 인근 버나비 지역에 위치한 한 골프장의 그 티박스에서 올해 43살의 한인 은모 씨가 저쪽,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골프 치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있는 팀이죠. 그들과 이제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지금 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목격자들이 당시에 그 폭행 상황을 찍어서 SNS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요. 이 피해자는 은 씨에게 이제 은 씨가 공을 빵 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근처에 떨어졌나 보죠.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멀리 있어 쳐야 됩니다. 또는 잘못 쳐서 옆으로 갈 수도 있죠. 여하튼 그래서 상대방이 은 씨에게 지금 나 있는 쪽을 향해서 너 공을 쳤느냐? 라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은 씨가 달려가면서 곧바로 두 사람은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 언쟁을 벌이면서 피해자에게 서서히 다가가던 은 씨는 한순간 자신이 들고 있던 골프채, 드라이버는 헤드가 이렇게 크고 두껍잖아요. 이 드라이버를 상대방에게 휘둘렀군요. 상대방은 곧바로 얼굴을 감싸주면서 주저앉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그 은 씨의 드라이버 헤드는 샤프트와 분리돼서 부러져 이 헤드가 튕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게 때려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웬만하면 그 샤프트가 잘 안 부러집니다. 근데 엄청나게 세게 때리니까 헤드가 부러져 나간 거죠. 샤프트가. 영상을 찍고 있던 그 또 다른 골퍼는 은 씨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소리를 쳤고 또 제3의 다른 골퍼는 막 은 씨에게 다가가서 더 이상 폭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말리는 그런 장면도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공개되자 SNS를 통해서 특히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이게 막 퍼졌어요. 특히 골프 치는 사람 중심으로 더 많이 퍼졌죠. 이와 관련해서 일부 네티즌들은요. 골프장에서 하키 경기가 열릴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라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고요. 살인 무기도 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술에 취한 채 휘두르는 것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끔찍한 일이다 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몇몇은요. 골프장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라면서 한인들을 겨냥한 좀 인종차별적인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골프장 폭행 사건은 단순한 이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서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캐나다 소식입니다만은 모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려고 전해드립니다. 이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그게 골프장이 됐던 뭐 다른 곳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정말 좀 더 성숙한 태도와 절제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골프장에서 가끔 이제 맥주 마시면서 골프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그런 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진중한 배려와 특별히 심각한 어떤 절대적인 자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인 사회의 신뢰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행동을 다시 한번 좀 잘 새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항공사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합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대한항공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독점이 돼버리니까 이제 막 마음대로 가격 올리겠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자, 대한항공은 최근 그 국내선 항공편부터 그 선호하는 좌석을 고를 경우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비판이 막 거세지자 살짝 이를 또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이 이 합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 결국 소비자한테 합병에 들어간 돈을 부과시켜 버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젠가 그런 가격 인상 정책이 다시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갖고 계신 분 계시고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통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인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런 그 밸류가 같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티켓팅을 할 때도 대한항공이 조금 더 비싸고 아시아나가 조금 더 싸고 하니까 그 마일리지를 동등한 가격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얼마나 보느냐?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마일당 한국 돈으로 본다면 15원 정도 평가되고 있고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마일당 한국 돈으로 12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마일리지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1:1 통합 하려고 하는데 이거 1:1 통합이 아니라 그 차이 나는 걸로 만큼 통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 100마일 갖고 있으면 100마일, 그런데 아시아나는 120마일 갖고 있어야 100마일, 뭐 이렇게 해주려고 대한항공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들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 통합될 줄 내가 알기나 했어? 난 전혀 모르는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 똑같이 1:1 통합해.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죠. 자,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을 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산정 비율은 내년 상반기에 앞으로 몇 달 뒤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할인 소식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22일까지 항공권을 산 경우에 내년 1년, 거의 1년 동안 쓸 수 있는 항공권을 할인합니다. LA를 비롯해서요, 뉴욕 출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출발 항공편에 할인 코드를 지금 공개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프로모션 코드를 넣으라는 그 란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뭐라고 넣으면 YP 엑스마스 24, YP는 에어프레미아의 준말이죠, YP. 그리고 이제 엑스마스는 크리스마스를 줄인 말이죠, 엑스마스. 그리고 24는 올해. 그래서 YP 엑스마스 24를 입력하면 20% 항공권 할인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유류 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왕복 총액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조금 더 좋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에는 뉴욕 출발이 $1,694, LA 출발이 $1,500, 샌프란시스코 출발은 $1,332부터 판매됩니다. 그리고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는 훨씬 쌉니다. 뉴욕 출발은 $960면 살 수 있고요. 또 LA 출발은 $803,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출발은 $624면 살 수 있습니다. 22일까지 사셔야 됩니다. 20일 전에. 자, 탑승 기간은 충분합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0월 25일 그 사이에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매는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예약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다 그 좌석을 사가버리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요, 의료비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 계속 매달 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탕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일단 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약 15만 명이 의료비 부채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LA 카운티는 이 같은 의료비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는데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 부채를 낮은 비용으로 정부가 그냥 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불의 의료비 부채를 갖고 있으면 이걸 이제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데 어떻게 탕감해 주냐?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뭘 먹고 살란 말이야? 병원은 돈을 못 받는 그건 아니고요. 내가 병원에 내야 될 게 $10,000가 있다면 정부가 이걸 일단 탕감해 줍니다. 정부가 일단 가져옵니다. 내야 되는 10,000불에 대한 일종의 채권이랄까요? 부채의 내용을 정부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병원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10,000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한테 $10,000짜리 샀는데, 우리는 정부야. 그리고 그런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10,000는 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한 $7,000에 딜하자,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는 그냥 한 $7,000, $6,000만 주고 협상을 해서 끝내는. 그래서 일반 개인은 그냥 거기서 자유스럽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병원은 예를 들어서 병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너무 많은 부채가 있으면 나 못 갚아. 배째 나 못 갚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져가니까. 대신에 10,000불이면 10,000불을 다 못 받는 거죠. 한 6,000~7,000불. 그러니까 병원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 자, 보건국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이며 연체된 의료비가 있는 LA 카운티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만히 있으면 부채가 자동 탕감되었음을 알려주는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LA 카운티에서 탕감시켜주고 편지 보내주면, 편지 받으면 잘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한국으로 잠깐 가볼까요? 마지막 끝 소식인데요. 한국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상가에 조의금을 낼 때, 얼마를 내야 되나? 얼마가 적정선인가? 얼마가 적당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이제 그런 게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 5만 원이면 적당하다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 성균관 유생회라는 거 있죠. 그래서 한국 성균관 유생회가 이 상가에 조의금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 원이면 적당하다라고 공식 권고를 했습니다. 성균관 유생회는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장례 문화 사업이라는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당사자들에게는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 그런 전통, 어찌 보면 참 좋은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죠. 그런 전통과 관련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사람이 위로해주러 찾아가는데 찾아갈 때 얼마를 내야 되니까 얼마를 내야 되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죠. 그거는 단점이죠. 하지만 그런 단점과 관련해 반대되게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당사자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나름대로 받아서 사실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찾아갈 때, 얼마를 내지? 이제 이런 고민, 이런 스트레스, 이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고,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게 문제인데, 성균관 유생회는 조의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절대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남의 눈치 때문에 조의금이나 축의금 같은 걸 낼 때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한 번도 없다라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일단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적정선이다라고 하니까 미국식으로 굳이 이건 변화를 시켜본다면 한 50불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50불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 100불, 맥시멈 한 100불 정도, 이건 친분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만은 가족,
이모, 삼촌, 친형제 이런 경우는 완전 다르고 그냥 친구 또는 직장 동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식으로 굳이 본다면 5만 원 아니면 이제 미국식으로는 50불 또는 여유 있다면 한 100불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트레스 없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